내일이면 올해의 증시도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투자자들에게 재산 손실을 크게 안겨줬던 이 예측 실패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내년을 설계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뉴욕 증시의 핫 토픽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100마저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과연 $100가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10마저 지금 무너질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그 하루나 남았어요. 예. 정시적인 기준을 보면 내일 그 마무리되는데요. 한 해를 그 증시를 또 경제를 예측하면서 대부분 다 뭐 세계적인 외신들이 하는 10대 뉴스 또 국내 언론들이 하는 국내 그 10대 뉴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예. 올해는 그 주가 예측이든 코인 예측이든 예측 가지고 보면 올해 한 해의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이 모두 드러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종 예측 가지고 좀 한번 올해 한 해를 좀 점검하고 시청자분도 올해 한 해를 그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는 오늘 뭐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테슬라로 아주 도배를 친 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정영국 PD께서 52주 68% 거의 뭐 테슬라 투자자들은 거의 68%니까 환차손 감면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긴가민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10가 무너졌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111까지 오후 3시경에 사실 그 방송 재료를 만들어서 됐는데요. 정영국 PD께서 그 다시 테슬라 주가를 마감 주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0가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 $110죠. $109.7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최대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인가요? $100까지 붕괴될 수 있다 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항의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일부 그 증권사 직원들도 많았습니다는 이렇게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9입니다. $100대입니다. 그래서 $100 붕괴 때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국 이슈도 그랬습니다만 중국 이슈 때문에 테슬라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가 매수해서 분노의 손질이 제2차 분노의 손절이다는 시장 자체에서 보면 분노의 손절점에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0% 가깝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의 테슬라 전체 그룹의 사실 그 동반부도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테슬라의 부도설, 트위터 부도설, 스페이스X의 부도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트위터죠. 예, 그렇죠. 트위터가 월 이자만 1조 5천억 달러가 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화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트위터의 모기업에 해당되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든지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순환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선이 막히고 있죠. 예. 여기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와 싸움이 있었죠. 바이든 정부 외면에.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주범이 누구냐? 테슬라의 경영 실적이 문제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개인 행위 때문에 그러냐? 일론 머스크의 개인 행위가 일탈행위가 지금까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책당도 외면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도 외면하고 미국의 국민들도 저게 일탈행위 때문에 저 기업 권력을 이용해서 차기에 무슨 뭐 대통령이 돼 국민들도 외면하고 삼자가 다 외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 구간에 처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전념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살아날 것이냐. 이미 루비콘강을 지났다. 지금 후발 업체들 보면 GM이라든가 필선이라든가 BMW라든가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과거에 40, 50년 전에
자동차의 경쟁력 가지고 지금 전기차에 뛰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 김희찬 교수가 했던 블루 오션 단계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선점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는 갑작스럽게 레드오션 시장이 되면서 예. 레드오션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를 잘 갖고 있는 오랫동안 데이터 갖고 있는 여기 패널 데이터입니다. 소비자의 자동차에서 구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디자인이든 뭐든 해서 종합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업체들이 사실상 전기차에서 부각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블루오션 시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패널 데이터를 아주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의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일머스크는 국민들이 위에서 군림했던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그 테슬라의 디자인 보시기에서 초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빠른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일부 투자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경영에 전담한다 하더라도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오늘 장 마감에 109달러대로 110달러마저 붕괴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신뢰를 잃으니까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파월과 연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올해의 사실 그 투자자들의 손실을 안겨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페드와 예, 파월의 예측 실패죠. 그렇죠. 올해 페드와 파월은 세 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세 가지가 뭘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페드의 2012년부터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터가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요. 예, 작년서부터 일시적이다 해서 평균 물가자 가지고 이걸 방관했던 것이 올해 인플레 타겟팅 대비해서 8% 이상 가니까 자, 경제 주체들이 당신네들 말고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면 그동안 돈 빌렸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갚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3서부터 지금 상당 기준으로 0.25%가 4.5%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 페드가 인플레 예측을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또 이것이 페드의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 모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손실을 초래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인플레만 그러냐? 고용도 그렇죠. 파월 의장은 2에서 3년 이내는 완전 고용이 달성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완전 고용 수준이죠. 예. 이것도 잘못돼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까지 경기는 괜찮다 하는 것도 아마 홍행코 통해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하는데 뭐냐? 인플레를 이걸 잡아야 되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에크로스 실수되니까 경기가 괜찮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냐? 미 국민들의 100%가 경기 침체가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인플레도 예측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완전 고용에도 예측에 실패했고 경기도 실패했으니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발생시켰던 가장 큰 주범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을 또 힘들게 했던 게 아무래도 이 비관론자들의 증시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증시 붕괴론자 같은 비관론자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닥터 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루비니 교수죠. 뭐 홍앵커 잠시 그 방송 전에 전 앵커랑 예. 같이 이렇게 직전에 저랑 같이 해서 닥터 둠이라는 사람이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농담 삼아 예. 닥터 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하는 얘기를 아마 예. 우리 그 홍앵커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올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측대로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는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심리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에서 예측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루비니 교수가 올해 이상하게도 어려운 얘기 많이 했죠. 예. 이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은 그래서
1980년대에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얼 섹터, 실물 섹터에 그다음 2008년 이렇게 금융의 위기가 겹친다. 그래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니셜 S, 그다음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이니셜 F를 타서 SF 실물과 금융의 서로 악순환되는 복합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 올해 들어서 보면 세경기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물론 이게 옅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추락하고 그리고 물가가 갤러핑으로 올라가는 국가 세계에서 보면 유일하게 일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뭐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까지 갔죠. 근데 마이너스 성장 추력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잉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부분 지금 뭐 증시가 거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 위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질병 위기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문제가 됐을 때 일부 이렇게 그 금융사회 회장께서는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환율이 많이 오른다. 그렇지 않다.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사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1280원에서 작년째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위기를 종전의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면 지금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는 아직 시청자 여러분도 금융위기, 금융위 취약 국가에는 주요 국가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잉이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냐? 루비니 교수가 주가가 50% 폭락한다. 근데 다우지수 가장 보편적인 잣대에 해당되는 다우지수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9% 정도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 붕괴론 중심 붕괴했던 닥터 둠이 지금 홍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닥터 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예측이 절대적으로 틀렸다. 50% 폭락을 믿고 주식을 투자했다면 9% 하락에 그쳤다. 보통 9% 하락은 특이하게 일정한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은 기간도 9%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테슬라가 하루에 9%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는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증시 붕괴는 50% 폭락하니까 투자자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런 증시 붕괴는 짰네.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연말을 가면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비트코인 낙관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 손실이 또 심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초까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굉장히 낙관론이 대부분 많았죠. 유행이었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리센트리 이펙트를 반영해서 올해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낚시 그 병신 취급하는 이런 쪽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여러분이 투자하는 밸류 대비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프라이 디맨드 가격에 이 가격이 낮을 때는 저포, 그 다음에 높을 때는 고포, 낮을 때는 사시오, 그 다음에 높을 때는 파시오 이런 투자 가능해서 자 밸류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가 뭐게 있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PB들이든가 뭔가에서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높으냐 낮냐 이렇게 일반적인데 이 비트코인만큼은 밸류가 없거든요. 가상화폐만큼은 밸류.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 블루체인과 같은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거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그렇게 큰 적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데요. 이게 연초의 낙관을 빌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51만 달러 간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시티뱅크입니다. 32만 달러 간다. 일론 머스크도 뭐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아직도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이렇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여전히 이렇게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도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일론 머스크 순환해 캐시우드 순환머가 지금 가상화폐 나머지 엘트코인은 더 떨어지고요. 대표적으로 좀 밸류 유틸리티 기능이 있다 하는 비트코인도 지금 오늘 정영구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7,000달러 밑으로 갔습니다. 16,600원. 16,600이네요. 1년 전에 66,000달러였습니다.
거의 9천 달러까지 갔죠. 9천 달러까지 갔죠. 이것도 굉장히 테슬라 주가 하락폭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또 이렇게 테라, 그다음에 사기 사건이 처했죠. 예. 루나. 이게 무슨 건무식계에서 뭐냐면 천재라 했던 사람들. 천재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해야지 그게 천재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해를 저지르면 그런 머리가 저와 같처럼 둔재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머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FTX 사건까지 겹치면서 가상화폐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는 시각까지 나온 게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 분노의 손절, 눈물의 손절, 대명사가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의 주가 예측도 상당히 많이 엇나갔죠. 네, 올해 들어서 줄기차게 일론 머스크의 일탈 행위를 들어서 테슬라 투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예측의 맞고 여부를 떠나서 예측이 맞다 틀리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개인의 재산 손실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래서 증권사는 이렇게 테슬라 투자해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이런 랩의 이렇게 테슬라 종목을 많이 해서 떨어질 때마다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에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자분의 손실, 시청자분의 위해서 방송을 해주는 공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 문제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테슬라 증시가 더 이상 루비콘 강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론이 일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떨어졌다고 해서 저가, 체리피킹하는 이런 기술적 지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월가에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아마 테슬라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일탈행위를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일하는데요. 설령 테슬라에 투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경제TV 방송에서 국민들을 저버리는 자기 자신의 개인 욕심을 국민을 저버리는 아무리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매하는 데라든가 담배를 판매하는 국민의 이렇게 후생 손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아무리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추천하는 제약주 추천은 안 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그런 종목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라는 건 공생적 관계에서 국민과 같이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서 떠지니까 제약주도 담배 관련된도 그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테슬라가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서 기술적지표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전선으로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국제유가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 이후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네, 원시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2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전망 잘했습니까? 예. 최근에 와서 유가 전망을 다시 또 내년도에 $100 이상 간다는데요.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때 $150 넘게 간다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300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0, $300 가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전 세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에너지 다소비용 구조에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전 세계 국민들은 굉장히 경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원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전략 원유 비축부를 푼다든가 알래스카라든가
그다음에 대륙분 개발 통해서 사우디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130달러였던 서부 대학 사춘기이 지금 오늘부로 79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관련돼서 150달러 이상, 그다음에 300달러 간다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원유와 관련된 DLS라든가 ETF 상품들을 추천했던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자 지금 79달러입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러시아 외무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측한 거다. 그래서 이만큼 재산 손실을 초래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는 이 금을 주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4,000달러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며칠 전엔 3,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 은행 PB들이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첫 인하에서 3월 달이죠. 예. 그때 인플레가 불거지는 상태에서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서 국제금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이 2,043달러였습니다. 예. 그의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러면 국제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요. 거꾸로 뭐냐? 인플레가 되는데 이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칭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예. 그러면 금에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자, 인플레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국제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1,630달러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 게 10월 이후입니다. 예. 10월을 잡히면 금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금값은 1,630달러에서 지금 오늘부로 1,821달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론, 과거에는 맞지 않는 뉴노멀 소사이티를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금을 투자했던 사람도 올해 상당 부분 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디지털 금이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금에 대신해서 투자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62,700달러에서 지금 오늘 16,600달러인가요? 예. 이렇게 아주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종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테슬라부터 금까지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경기 침체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경기 침체를 문드러 들어서 올해 주가를 폭락한다 얘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코로나 어려울 때 2020년 3월 달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주가가 2200에서 1450 갈 때 코로나 경기 이 침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1000m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 돈을 세리 부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000m 이렇게 떨어진다 할 때 코스피는 급등해서 1년 반 만에 2배 이상 수익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9월에서부터 불확대하러 갈 때 또다시 뭐냐? 그분이 우리 주가가 2100 떨어졌을 때 사실 1800, 1500까지 떨어진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리스크가 클 때 오셔 주식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사면 2100에서 지금 2500 가다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 2300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해서 2100보다는 많이 올라간 수준이죠. 이런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어려울 때 증시장 붕괴한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투자들, 동학개미들도 어려울 때 굉장히 가슴에 목을 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사실상 작년에 3,600까지 전방한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국내 굴지의 증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 무슨 불일어난 사람이 아는 종목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그것도 대형주 투자해라. 작년에 뭐냐? 아는 종목 있으면 빚내서 투자해라. 이렇게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영끌 비끌족들이 이렇게 이 낙관론을 믿고 투자했는데요. 저 올해 주가가 떨어졌죠. 금리도 올라갔죠. 아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가슴을 모게 했던 것도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이런 역끌족과 비끌족이 서로 연대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1년 뉴욕에서 났던 뉴욕 폭등 사건에 비해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어떤 쪽으로 시발점이 될까 하는 점을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달러 투자 올해 안에 키워드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그때 당시에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1,448원까지 갔죠. 근데 그것도 아마 일부 이렇게 제가 좀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교수님께서 외환위기 1,600 그다음에 2,000원까지 간다. 기억나시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오히려 1,400원 넘어갈 때 차익 좀 실현해 주십시오. 환율이 예, 앞으로 그러십시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1,400원 넘을 때 연말에 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기업들이 뭐냐 환율이 더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달러 예금 잔고는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래들의 시각대로 이렇게 1,600원, 2,000원 간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71원 갔습니다. 1,448원 10월 초에서 1,270원 갔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이 2개월 반 만에 예. 결국 170원, 80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측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뭐냐면 내년에도 또다시 뉴욕에 무슨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뉴욕에 뭐 보험인가요? 뭐 거기서 내년에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간다 하는 게 또 자막에 나왔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미국 경제 머큐리 차원에서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집니다. 내년에 물가가 안정되면 내년에 피벗에서 금리가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러시아가 군사력이 탕진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탕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년에 종결될 가능성도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유로화라든가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원달러니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측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클릭수에서 자기 올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부정적 편향이 긍정적 편보다 600원 넘는 상태에서 하지만 올해 한 해 뭐냐. 이 국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만큼 개인 손실이 1경 원 이상 나오게 한다. 이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이복현 그렇게 금감원장께서는 지금 올해 잘하고 계십니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경제활동이 아무리 잘해도 못 섭니까? 심리가 중요한 상태에선 이러한 위기,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뭐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조금 방송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늦게 했음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올해의 키워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